유럽과 미국의 정원사들이 첫 수확을 위해 몇 달을 기다리는 동안 일본 농부들은 이미 같은 밭에서 세 번째 세대의 채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움큼의 토마토에 기뻐하는 동안 그들은 주차장보다 조금 더 큰 면적에서 수십 킬로그램을 거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토양이 해마다 척박해져 비료로 보충하고 해충과 싸우며 질병에 약을 뿌려야 하는 동안 그들의 토양은 더 비옥해지고 식물은 더 건강해지며 수확은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수 선택받은 자들만의 비밀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정제되고 검증되었으며 완성된 지식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일본 농부들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고 슈퍼마켓에서의 단순한 구매가 경제적인 도전이 되는 시대, 공급망이 더 취약해지고 텅 빈 선반이 얼마나 빨리 현실이 될 수 있는지 목격한 시대, 산업농업에 대한 의존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진 시대에 이 지식은 단순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의존과 자유, 불확실성과 자기결정권, 희망과 확신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다면 작은 정원을 올바르게 관리했을 때 어떻게 큰 밭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서구식 원예 방식이 왜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수확량을 3배로 늘릴 수 있는 기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독립이 중요하다면 더 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법을 알고 싶다면 지금까지 당신의 정원이 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알고리즘이 이 지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 배우고 행동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더 나아지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일본식 방법이 왜 그렇게 혁명적인지,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일본은 경작지가 극도로 제한된 섬나라입니다. 국토의 약 12%만이 농업에 활용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산악지대이거나 가파르고 숲이 우거졌거나 도시화되었습니다. 독일 규모의 국가에 바이에른주 정도의 면적만 경작이 가능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한 가족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농부들이 수세기 동안 직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확장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개간할 새로운 들판도 없었습니다. 기존의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거나 굶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필요성이 절대적 효율성에 기반한 시스템을 낳았습니다. 유럽 농부들이 끝없는 들판을 이용할 수 있었고 미국 농부들이 토양이 고갈되면 서부로 확장하던 동안 일본 농부들은 확장이 아닌 집약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제곱센티미터를 활용하고 모든 성장 단계를 최적화하며 물 한 방울을 소중히 여기고 유기물의 모든 잔해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정밀함, 관찰,
끊임없는 개선의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낭비를 도덕적 실패로 간주하고 효율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말입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유의미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더 이상 무한한 공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균적인 정원 크기는 줄어들고 땅값은 비싸지며 도시화는 가속화되는 동시에 자급자족과 독립, 직접 기른 음식만이 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갈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일본 농부들이 절박함 속에서 개발한 방법들이야말로 오늘날 자원이 부족해지는 세상에서 번영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방법들입니다. 일본 농부들이 완벽하게 숙달하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은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합니다. 이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유럽 정원사가 봄에 밭을 일구고 여름에 가꾸어 가을에 수확하는 동안 일본 농부들은 서로 겹치고 보완하는 연속적인 주기로서 층별로 파도처럼 작업합니다. 2단뽕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이프레테르 밭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정원사는 5월에 그곳에 토마토 4포기를 심고 첫 수확을 위해 석 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석 달 동안 밭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자라고 있지만 식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석 달간의 생산성 낭비입니다. 일본 농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토마토 4포기를 심지만 그 토마토 사이에 4주면 수확할 수 있는 상추를 이미 배치합니다. 상추 사이에는 3주면 완성되는 물을 심습니다. 밭의 가장자리에는 5주 후에 수확할 수 있는 쪽파를 심습니다. 나중에 그늘이 생길 토마토 아래에는 시금치나 미츠나를 기릅니다. 이 식물들은 직사광선보다 반그늘에서 오히려 더 잘 자랍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주 후면 첫 번째 물을 수확합니다. 토마토가 아직 어릴 때 이미 신선한 채소를 식탁에 올립니다. 당신은 즉시 새로운 물을 다시 심습니다. 2세대 무입니다. 4주 후에는 상추 차례입니다. 상추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 청경채나 루콜라를 심습니다. 이 식물들은 빨리 자라며 커가는 토마토가 만드는 그늘을 잘 견딥니다. 5주 후에는 쪽파가 익습니다. 쪽파를 뽑아내고 바질을 심습니다. 바질은 토마토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중에 페스토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주 후에는 2세대 무가 완성됩니다. 이제 고수나 딜을 심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십니까? 밭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토마토가 마침내 익었을 때 당신은 이미 이 작은 밭 하나에서 6가지의 서로 다른 채소를 수확한 상태입니다. 물을 2번, 상추를 1번, 쪽파를 1번 수확했고 시금치는 여전히 자라고 있으며 허브도 자라고 있고 이제 토마토 수확도 시작됩니다. 서구식 밭이었다면 이 기간 동안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식 밭은 이미 몇 주 동안 당신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속 재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은 일본식 밭이 큰 서구식 들판보다 3배, 때로는 5배나 더 많이 생산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활용입니다. 공간만큼이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 빈 밭은 낭비된 밭이며 성장 없는 일주일은 잃어버린 일주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간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시간은 나머지 절반이며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일본 농부들은 계절 단위가 아니라 파도 단위로 생각합니다. 봄에 상추를 한 번 심고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2주마다 새로운 줄을 심습니다. 작은 줄로 말이죠. 15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2주 후에 다시 한 줄, 또다시 계속해서 말입니다. 이는 6월에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상추를 수확하고 3개월 동안 상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수확합니다. 매주 신선한 상추가 있고 매일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정원은 폭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노동이 아닙니다. 올바르게만 한다면 오히려 노동력이 덜 듭니다. 한꺼번에 다 먹지 못해 30포기가 상해버리는 50포기의 상추를 하루에 수확하는 대신 매주 필요한 만큼인 5포기의 신선한 상추를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부패도 없고 낭비도 없으며 완벽한 신선함만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시간은 새로운 줄을 심기 위해 2주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10분. 이것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콩은 5월에 한 번 심는 것이 아니라 5월, 6월, 7월 3번의 파도로 나누어 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8월에만 과잉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7월부터 10월까지 신선한 콩을 얻게 됩니다. 당근은 시차를 두어 파종하며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토마토도 조생종과 만생종, 7월용 품종과 9월용 품종으로 시차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과학기술이 아니라 그저 다른 방식의 사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1년에 3개월만 공급해주는 정원과 12개월 내내 당신을 먹여 살리는 정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살아있는 퇴비화를 통한 집약적인 토양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로운데 여기서 일본식 방법은 당신이 지금까지 퇴비화에 대해 배운 모든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보카시라고 불리는 수세기에 걸친 전통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발효된 유기물로 번역되지만 그 기술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보카시는 단순히 퇴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입니다. 유효 미생물을 이용해 유기 폐기물을 발효시키는 기술이며 이 기술은 주방 쓰레기를 단 몇 주 만에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료로 바꿉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혁명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퇴비는 부패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유기물이 박테리아와 곰팡이에 의해 분해됩니다. 몇 달, 때로는 1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가스가 빠져나가며 결국 부엽토가 남습니다. 부엽토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정이 느리고 부패 과정에서 많은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증발하거나 씻겨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보카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부패가 아니라 발효입니다. 사워크라우트나 김치와 같은 혐기성 발효입니다. 주방 쓰레기를 가져와 밀폐된 양동이에 층층이 쌓습니다. 각 층에 유효 미생물을 주입한 겨인 보카시 가루를 뿌리고 양동이를 밀폐합니다. 이제 일어나는 일은 미생물학적 마법입니다. 미생물들이 재료를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는 모든 영양소가 보존됨을 의미합니다. 증발하는 것도 씻겨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재료는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변환됩니다. 약 2주 후에 양동이를 열어보면
재료들이 거의 원래의 쓰레기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워도우처럼 새콤한 냄새가 나고 유산균, 효모, 광합성 세균 등 토양을 비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활성화하는 미생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미생물학에 있습니다. 보카시는 단순히 썩은 물질이 아닙니다. 토양에 넣는 즉시 토양을 활성화하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가득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토양 속의 유기물을 기록적인 속도로 분해하고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고 묶여있던 영양소들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며 토양 구조를 극적으로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카시를 사용한 토양의 식물은 일반 퇴비를 사용했을 때보다 최대 4주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3주에서 4주라니요. 이것은 한 시즌에 2번 수확하느냐, 3번 수확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급자족하느냐, 의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토양을 위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천천히 소화되는 죽은 음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퇴비입니다. 아니면 즉시 효과를 발휘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미 소화된 살아있는 음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카시입니다. 보카시는 정원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이며 가장 좋은 점은 집에서, 주방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폐된 양동이만 있으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20리터면 충분합니다. 온라인에서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 수 있는 보카시 가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방 쓰레기가 필요합니다. 채소 찌꺼기, 과일 껍질, 커피 찌꺼기, 꺼기, 찻잎, 심지어 전통적인 퇴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육류나 유제품까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양동이의 쓰레기를 약 5cm 높이로 쌓습니다. 보카시 가루 한 움큼을 뿌립니다.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꾹꾹 누르고 뚜껑을 닫습니다. 다음 층, 다음 가루, 다시 닫기. 2주면 양동이가 가득 찹니다. 이제 2주 동안 그대로 둡니다. 끝입니다. 총 4주 만에 완성된 보카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밭에 약 10cm 깊이로 얕게 묻습니다. 흙으로 덮으면 2주 안에 완전히 분해되어 토양에 통합됩니다. 미생물들이 퍼져나가고 번식하며 당신의 토양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꾸고 당신의 식물은 문자 그대로 폭발적으로 자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카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 농부들은 이를 서구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두 번째 기술과 결합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멀칭층 쌓기입니다. 1년에 한 번 두꺼운 멀칭층을 덮고 분해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일본 농부들은 끊임없이 얇은 유기물층을 추가합니다. 오늘은 약간의 깎은 풀을, 다음 주에는 잘게 부순 낙엽을, 그 다음에는 짚을, 그리고 아마 커피 찌꺼기나 찻잎을 계속해서 소량씩 얇은 층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이 끊임없는 공급이 토양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에게는 먹이가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많은 양의 멀칭을 주면 그들은 그것을 다 먹어치우고 다음 해까지 굶주리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적은 양을 주면 그들에게는 항상 먹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번식하며 부엽토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체들이 활발할수록 토양은 더 비옥해지고 식물은 더 빨리 자라며 더 건강해집니다. 지속적인 멀칭층 쌓기는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토양을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온도를 조절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게, 봄에는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잡초 씨앗이 발아할 빛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잡초를 억제합니다. 폭우 시 토양 유실을 방지합니다. 토양 구조가 진흙처럼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미관상으로도 좋습니다. 잘 가꾸어지고 멀칭된 정원은 즉시 시선을 사로잡는 미학, 평온함, 질서가 있습니다. 일본 농부들은 필요에 따라 멀칭 재료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기까지 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고 수분을 저장해야 하는 딸기에는 짚을 사용합니다. 성장이 빠른 배추와 같이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에는 빨리 분해되어 질소를 공급하는 깎은 풀을 사용합니다. 길에는 천천히 분해되어 구조를 유지하는 나무칩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경쟁 없는 밀집 재배의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식물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말 직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서구식 채소밭에 가보거나 원예 서적을 펼치거나 씨앗 봉투의 지침을 읽어보면 항상 넓은 간격을 보게 됩니다. 토마토 식물 사이는 30cm, 상추 사이는 15cm, 무 사이는 10cm씩으로 말이죠. 이는 각 식물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빛을 받으며 이웃 식물과 경쟁하지 않고 토양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일본 농부들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웃 식물의 잎이 서로 닿을 정도로 밀집해서 심습니다. 토마토는 30cm가 아니라 15cm 간격으로 심습니다. 상추는 15cm가 아니라 8cm입니다. 당근은 솎아내지 않고 거의 다발처럼 밀집된 상태로 둡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나 싸움 혹은 실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협력입니다. 시너지입니다. 모든 식물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잘 자랄 수 있는 미세기후, 식물들이 밀집해 있으면 식물 사이의 토양에 그늘을 만듭니다. 이 그늘은 금값과도 같습니다.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이것은 생존과 고사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잡초 씨앗이 빛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어떤 화학약품보다 효과적으로 잡초를 억제합니다. 토양 생물을 죽일 수 있는 극심한 열로부터 뿌리를 보호합니다. 토양 바로 위에 시원하고 습하며 안정적인 미세기후를 형성합니다. 바로 그곳이 대부분의 영양분이 흡수되는 곳입니다. 식물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듭니다. 이를 알아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생물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밀집해서 심은 밭은 개별 식물이 조금 작더라도 제곱미터당 생산량은 더 많다고 합니다. 같은 면적에서 큰 상추 5포기보다 작은 상추 10포기가 더 많은 수확량을 냅니다. 중간 크기 당근 20개의 무게가 큰 당근 10개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식물의 크기가 아니라 면적당 총 수확량입니다. 하지만 밀집 재배는 올바른 조합을 선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다음 요소인 동반 재배가 등장합니다. 일본 농부들은 한 밭에 결코 한 가지 품종만 심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들의 사고방식에 단일 재배 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고 보완하는 식물들을 조합합니다. 깊이 뿌리내리는 식물 곁에 얕게 뿌리내리는 식물을 심어
서로 다른 토양층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같은 물을 두고 경쟁하지 않게 합니다.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 곁에 질소 고정 식물을 심어 한쪽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쪽이 공급하게 합니다. 해충을 쫓는 식물 곁에 취약한 식물을 심습니다. 이것은 난해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생물학이자 화학이며 실행 중인 생태학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콩은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합니다. 콩의 뿌리에는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뿌리 혹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옥수수 옆에 콩을 심으면 옥수수가 그 혜택을 받습니다. 뿌리에 직접 전달되는 무료 비료를 얻는 셈입니다. 반대로 옥수수는 콩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를 제공합니다. 옥수수의 튼튼한 줄기는 덩굴성 콩 품종에게 완벽합니다. 여기에 호박까지 아래에 심으면 호박의 큰 잎이 토양의 그늘을 만들어 수분을 유지하고 잡초를 억제합니다. 호박의 까칠한 잎은 해충을 쫓아냅니다. 이것을 세자매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일본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수세기 동안 완성된 방법입니다. 이 원리는 보편적이며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합니다. 일본 농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동반 재배를 과학과 예술의 경지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채소 사이에 향기로운 허브를 전략적으로 심습니다. 토마토 옆에 바질을 심는 시기죠? 왜일까요? 바질이 진딧물, 가루이, 토마토 나방 애벌레를 쫓아내는 에센셜 오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당근 옆에는 차이브를 심습니다. 왜일까요? 차이브가 당근의 속을 파먹는 당근파리의 방향을 혼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양배추 옆에는 고수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꽃등에를 유인하여 양배추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마법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화학입니다. 식물은 향기 물질을 통해 소통하며 공기와 뿌리 분비물을 통해 토양으로 화학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유익한 곤충을 유인하거나 해충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웃 식물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정원을 개별 식물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보기 시작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 비료를 주며 스스로 조절하는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개입 없이 번성해온 숲이나 초원처럼 작동하는 정원 말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관찰과 정밀함을 통한 수분 관리입니다. 여기서 초보자와 숙련자가 갈립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이는 수확도 없습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식물은 시듭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주면 곰팡이 질병을 유발합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르게 물을 주면 수확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복잡합니다. 일본 농부들은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물을 주지 않습니다. 비가 왔든 햇볕볕이 내리쬐든 상관없이 매일 아침 7시에 물을 주는 식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물을 줍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이를 완벽하게 익히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능력입니다. 관찰, 끊임없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닙니다. 단순히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신중하게 살핍니다. 토양을 만져보고 습도를 느끼며 식물을 관찰합니다. 잎이 힘없이 처져 있다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잎이 팽팽하게 서 있다면 아직 충분한 것입니다. 그들은 흙 냄새를 맡습니다. 마른 흙은 젖은 흙과 냄새가 다릅니다. 그들은 그 차이를 압니다. 그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의 날씨를 관찰합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오늘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덥고 바람이 불 것이라면 오늘은 뿌리가 비축할 수 있도록 깊고 철저하게 물을 줍니다. 그들은 덥고 바람 부는 날의 토마토가 구름 끼고 잔잔한 날보다 2배의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상추는 뿌리가 얕아 자주 적은 양의 물이 필요하고 토마토는 뿌리가 깊어 가끔 많은 양의 물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물이 너무 많은 것이 너무 적은 것만큼이나 해롭고 어쩌면 더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토양에서 산소를 내쫓고 산소가 없으면 뿌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물을 보충하는 대신 토양에 물을 보존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더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중 하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점적 관수입니다. 호스로 식물 위에 물을 뿌려 물을 낭비하고 잎을 적셔 곰팡이 질병을 유발하는 대신 일본 농부들은 밭에 구멍이 뚫린 점토 항아리를 묻고 그 안에 물을 채웁니다. 물은 점토의 기공을 통해 천천히 스며나와 물이 필요한 뿌리에 직접 공급됩니다. 표면에서의 증발도 없고 흘러내려 낭비되는 일도 없으며 습도 변화로 인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습니다. 이 방법을 올라 관수라고 하며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동, 북아프리카 등 물이 귀하고 소중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관수 방식에 비해 물을 최대 70%까지 절약합니다. 70%라니 정말 엄청나지요? 그리고 뿌리가 물을 따라 아래로 자라기 때문에 깊은 뿌리 성장을 촉진합니다. 더 시원하고 영양분이 더 많으며 구조가 더 안정적인 곳으로 말입니다. 뿌리가 깊은 식물은 가뭄, 더위, 폭풍에 더 강합니다.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오래 삽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 농부들은 토양에 물이 들어오는 방식이 물의 양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설명했듯이 멀칭을 두껍게 합니다. 멀칭은 수분 차단벽입니다. 증발을 막아줍니다. 무더운 여름날 맨 땅에서의 증발량은 제곱미터당 10리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멀칭된 땅에서는 아마 2리터 정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물을 주느냐 일주일에 한 번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을 약간 높게 만듭니다. 높게 만든 밭두둑에 쓰되 배수가 더 잘 됩니다. 과도한 물은 고이지 않고 흘러나갑니다. 고인 물은 식물에게 죽음과 같습니다. 높은 밭은 이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양을 정기적으로 일구되 결코 깊게 파지 않습니다. 표면에 5-10cm 정도만 얕게 일구어 토양의 모세관을 끊어줍니다. 이 미세한 관들을 통해 깊은 곳의 물이 위로 올라와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관을 끊어주면 물은 아래에 머물며 뿌리가 필요로 할 때 쓰입니다. 깊이 땅을 파는 것은 토양 구조를 파괴하고 지렁이를 죽이며 균사체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산소를 견디지 못하는 미생물들을 죽입니다. 일본 농부들은 토양과 맞서 싸우지 않고 토양과 함께 일합니다. 그들은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 표면만 부드럽게 일구되 토양 생태계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합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관리는 토양을 매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도구의 효율성과 신체적 지능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숙련도가 드러납니다. 일본 농부의 작업 모습을 관찰하거나 운 좋게 하루 종일 지켜볼 기회가 생긴다면 그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낭비하는지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동작은 정밀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입니다. 불필요한 발걸음도, 이유 없는 도구 교체도, 불필요하게 몸을 굽히거나 펴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흐르듯 이어집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완성된 안무와 같은 춤처럼 보입니다. 일본에는 서구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업을 혁신적으로 바꿔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니리가마는 날이 꼬인 날카로운 소노미로 단 한 번에 당기는 동작으로 잡초를 제거합니다. 날을 뿌리 아래에 얕게 찔러 넣고 당기면 잡초가 나옵니다. 뿌리까지 통째로요. 몸을 굽혀 생기는 허리 통증도, 무딘 도구 때문에 생기는 물집도 없습니다. 한 번의 동작에 잡초 하나. 호리호리는 한쪽은 날카롭고 다른 쪽은 톱날 모양인 다용도 칼로, 한쪽 면은 부드러운 흙을 위해, 다른 쪽은 뿌리를 자르기 위해 사용하며 도구 하나로 파고, 자르고, 나누고, 심고, 수확하는 모든 일을 합니다. 5가지 다른 작업을 위해 5가지 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것에 숙달하면 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단순히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을 표현합니다. 적은 힘으로 더 정밀하게,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수확을, 적은 낭비로 더 많은 존중을. 일본의 정원 도구들은 종종 고급 강철로 손수 단조되어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인체공학적입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평생 갑니다. 대물림 되기도 하죠. 그것은 소모품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면 힘든 일이 가벼운 일이 되고 고된 노동이 만족스러운 작업이 되며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효율적인 작업이 됩니다. 일본 농부들은 종종 땅에 가깝게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일합니다. 서구인의 눈에는 그것이 힘들고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각 식물을 개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가까이에서 세부적으로 말이죠. 그들은 해충이 퍼지기 전에 발견합니다. 병든 식물이 밭 전체를 감염시키기 전에 찾아냅니다. 어떤 식물이 물이 더 필요한지, 어떤 식물에 비료를 주어야 할지, 어떤 식물이 수확할 준비가 되었는지 봅니다. 이러한 토양과의 근접성은 연결을 만들고 연결은 지식을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원에 있는 모든 식물을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개별적인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더 빨리 자라고, 이 식물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 식물은 내일이면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낭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능입니다. 식물을 재배하는 정원사와 식물을 아는 정원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정원이 그토록 생산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배우고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현명해지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집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6번째 원칙은 수직성의 통합, 즉 원예의 3번째 차원입니다. 일본 농부들은 단순히 길이와 너비, 줄과 간격이라는 2차원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3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토양 자체만큼이나 토양 위의 공중 공간을 집약적으로 활용합니다. 서구 정원사들이 토양을 가꾸면서 그 위에 공중 공간을 비워두는 동안 일본 농부들은 그 공간까지 활용합니다.
그들은 오이를 위해 2m, 2.5m 높이의 격자 지지대를 세웁니다. 오이는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타고 올라가며 자라 공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빛을 받고 통풍이 잘 되어 곰팡이 질병이 줄어듭니다. 열매는 매달려 자라므로 지저분해지지 않고 수확하기도 쉽습니다. 오이 지지대 아래의 반그늘에서는 상추나 시금치, 무가 자랍니다. 토양은 비어있지 않고 이중으로 활용됩니다. 콩과 완두콩은 장대, 끈, 그물망을 타고 올라갑니다. 식물당 1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0cm의 땅과 1m의 높이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공간 효율성입니다. 토마토는 사방으로 퍼져 공간을 낭비하는 케이지에 갇히지 않습니다. 끈을 타고 엄격하게 수직으로 유인되며 하나의 주줄기만 남기고 모든 곁수는 제거됩니다.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효과는 훌륭합니다. 식물은 모든 에너지를 잎이 아닌 이 하나의 줄기와 열매에 쏟아붓습니다. 식물은 3m, 때로는 4m까지 자랍니다. 넓게 퍼진 식물보다 단위 면적당 더 많은 토마토를 생산합니다. 수확은 어떨까요? 더 쉽습니다. 당신은 줄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토마토가 보이고 따기만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무성한 잎사귀 속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 못해 썩어버리는 열매도 없습니다. 호박은 지붕, 창고, 퍼골라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무거운 열매는 그물망에 담겨 안전하게 지탱되는 동안 식물은 높은 곳에서 뻗어나갑니다. 이것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합니다. 노란 꽃과 초록색 열매가 달린 호박 덩굴로 뒤덮인 지붕은 기쁨을 주는 광경이며 자칫 낭비될 뻔한 공간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수직성은 단순히 지지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가장 정교한 원예 형태인 숲정원, 형성을 개념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일본식 숲정원에는 한 가지 층이 아니라 7가지 층이 존재합니다. 과일나무가 있는 수관층, 개암나무, 딱총나무, 작은 과일나무가 있는 낮은 나무층, 까마까치밤나무, 구주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가 있는 관목층, 채소, 허브, 꽃이 있는 초본층, 딸기, 호박, 덩굴식물이 있는 지표층, 감자, 양파, 당근 등 땅속에서 자라는 모든 것이 있는 뿌리층, 그리고 콩, 포도, 호비 있는 덩굴층입니다. 각 층은 가용한 공간에 서로 다른 영역을 활용합니다. 각 층은 서로 다른 높이에서 빛을 포착합니다. 각 층은 식량을 생산하며 이들이 합쳐져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100플랫벨의 숲정원은 전통적인 정원 500플랫벨만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측정 가능한 사실이며 좁은 공간에서 많은 것을 생산해야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미래의 원예 방식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일본 농부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단 하나의 기술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카시 하나만도, 동반재배 하나만도, 밀집재배 하나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이며 시너지이고 시스템입니다. 밀집재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식물이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훌륭한 토양 관리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토양 관리는 미생물이 습기를 필요로 하되 침수되어서는 안 되기에 올바른 수분 관리가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수분 관리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멀칭과 층 형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층 형성은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퍼지기 때문에 동반 재배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반 재배는
어떤 식물들이 서로 어울리고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하므로 관찰과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각 요소는 다른 요소를 강화하며 함께 모여 스스로를 지탱하고 치유하며 매년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것이 서구와 일본의 원예 철학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서구에서 우리는 종종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강요하려 합니다. 식물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줍니다.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충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잡초를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싸웁니다. 우리는 정원을 전쟁터로 보고 스스로를 병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농부들은 자연과 맞서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일합니다. 그들은 식물이 스스로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비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토양을 일굽니다. 단 한 방울의 독성 물질 없이도 자연스럽게 해충을 조절해줄 무당벌레, 기생벌, 이리응애, 꽃등애와 같은 유익한 곤충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잡초 또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표면을 덮어주고 곤충을 먹여 살리며 다양성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기에 어느 정도의 잡초는 수용합니다. 그들은 정원을 생태계이자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며 병사가 아니라 원래 의미의 정원사, 즉 자연의 파수꾼이자 동반자, 파트너가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원은 더 회복력이 있고 생산적이며 지속 가능합니다. 자연과 함께 일하는 시스템은 수세기를 갈 수 있습니다. 자연에 맞서 일하는 시스템은 조만간 붕괴합니다. 우리는 산업농업에서 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화학 비료로 처리된 토양은 죽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미생물도, 지렁이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 토양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식물을 지탱해주는 매질이자 기질일 뿐입니다. 그런 토양은 식량을 생산하긴 하지만 품질이 떨어지고 영양분이 적으며 맛이 없고 생명력이 부족한 식량을 생산합니다. 수세기 동안 유기적으로 관리된 일본의 토양은 100년 전보다 오늘날 더 살아있습니다. 그 토양은 더 검고 풍요로우며 비옥합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며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주고 치유하며 강하게 만드는 식량을 생산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원칙을 즉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나 내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입니다. 넓은 부지는 필요 없습니다. 시작을 위해서는 2제곱미터면 충분합니다.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모종삽, 호미, 칼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수년간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르게 생각하고 관찰하고 배우고 적응하려는 의지뿐입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단 하나의 밭을 선택하십시오. 정원이 없다면 발코니에 큰 화분도 좋습니다. 발코니가 없다면 창가라도 좋습니다. 동반 재배와 함께 밀집 재배를 시도해 보십시오. 토마토를 심고 그 사이에 바질과 상추를 심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복합이나 간단한 퇴비부터 시작하십시오. 양동이를 하나 마련하십시오. 주방 쓰레기를 모으고 발효시켜 사용해 보십시오.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멀칭하십시오. 잔디를 깎을 때마다 식물 주위에 얇게 깔아주십시오. 낙엽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아무것도 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자원입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없는지 관찰하십시오. 정원일기를 쓰십시오. 무엇을 언제 심었는지, 언제 싹이 텄는지, 언제 수확했는지, 무엇이 잘 자랐고 무엇이 잘 안 자랐는지 기록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내년이면 당신은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실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매 시즌 당신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정원은 더 생산적이 될 것이며 3년 후면 그렇게 적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스스로도 믿기 힘들 정도로 뒤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일본 농부들이 왜 3배 더 빨리 수확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3배 더 현명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수확량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독립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공급망이 작동하든 붕괴하든, 슈퍼마켓이 가득 차 있든 비어 있든 상관없이 당신에게는 식량이 있습니다. 신선하고 건강하며 직접 기른 식량 말입니다. 이것이 안전입니다. 진정한 안전입니다. 내일이면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가득 찬 은행 계좌가 주는 안전의 환상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당신을 먹여 살려줄 가득 찬 정원이 주는 실질적인 안전입니다. 직접 손으로 생명을 주는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깊은 만족감에 관한 것입니다. 씨앗부터 열매까지 직접 키운 토마토를 따는 순간만큼 현대 생활에서 큰 만족을 주는 일은 드뭅니다. 4주 전에 심은 상추를 수확하는 순간 말이죠. 당신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 식량이라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주고 자부심을 주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잊지 않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음식이 슈퍼마켓에서 온다고 믿는 세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자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콩을 심어본 적도 없습니다. 씨앗에서 식물이 되고 꽃에서 열매가 되며 노동이 식량이 되는 과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험하며 의존적이고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원 가꾸기를 가르친다면 당신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기술, 지식, 독립성,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말이죠. 위기는 왔다가 사라집니다. 경제 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가격은 극적으로 치솟습니다. 공급은 불안정해집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글로벌 무역 흐름을 위협합니다. 오늘 당연한 것이 내일은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싼 것이 내일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된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옥한 토양은 누구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토양을 만들고 가꾸고 활용하는 지식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일본 농부들은 수세기 동안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들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면적보다 집약도가 중요하고 자원보다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필지에서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그들은 서구에서는 시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좁다고 여길 면적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공동체를 지탱하며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올바른 지식과 그것을 적용하려는 의지뿐입니다. 이제 이 지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렸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로서, 가능성이 아닌 지침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첫걸음, 첫 번째 행동,
첫 번째 결정뿐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거의 들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무엇이 가능한지 이제 더 명확히 보이신다면, 자급자족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임을 이해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기는 오락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식,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 검증된 원칙, 그리고 진정한 안전은 우리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숙달한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곳입니다. 독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이 지식을 나누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들과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하고 행동하며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보카시, 동반재배, 밀집재배, 수직정원 중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볼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 성공담, 그리고 도전 과제들을 들려주세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진정한 안전은 계좌잔고나 국가의 약속, 혹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밑의 토양과 우리 머릿속의 지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말입니다. 시작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도 아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하루하루는 수학 없는 하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일주일은 당신의 토양이 더 좋아지지 못하는 일주일입니다. 당신이 놓치는 매 시즌은 배움도, 성장도, 발전도 없는 시즌입니다. 당신의 정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토양은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식물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그 미래를 손에 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1년 후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정원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른 이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지식을 발굴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세요. 다음 지식의 보물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